그날 나는 통금을 알리는 임경정이 친 한양거리를 급히 걷고 있었다. 술락꾼들의 눈을 피해 골목골목으로 숨어가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이미 통금이 된 한양의 한 으슥한 골목에 두 남녀가 부둥켜 안겨있고 이를 다른 여인이 질투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장면.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놀라운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으슥한 달밤에 밀회를 즐기는 두 남녀와 이를 지켜보는 또 다른 여인.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내내 이런 의문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 모습들을 그려나갔다. 이 같은 전경을 담아낸 신윤복의 월야밀회도. 그렇다면 그림 속의 이 과감한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먼저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을 안고 있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관청에 소속돼서 그 심부름 등의 말단의 일을 돌아보던 사람을 사령이라고 합니다. 그 관할된 구역을 순찰을 한다든지 죄인을 잡아들인다든지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령은 그 포 위에 전복을 입고 또 전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립자를 쓰는 그런 일반적인 차림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풍속화에 보이는 인물이 입고 있는 그런 그 복식의 특징도 포 위에 전복을 입고 있고 또 그 위에 푸른색 전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립자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볼 때 사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속 남자의 신분은 바로 관청 소속의 하급직이었던 사령. 조선 후기 사령이나 포교들은 기생을 두고 기반까지 운영했던 한양의 소문난 바람둥이들이었다. 그러니 그림 속의 이 사령은 통금이 된 한밤중에 몰래 여인을 만나 자신의 바람둥이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통금이 넘은 한밤중, 뒷골목에서 바람둥이 사령 품에 안겨있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 남자가 여인의 허리를 꽉 안고 있는 자세로 보아 두 남녀는 사랑에 빠진 아주 가까운 사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여인은 장옷을 입은 여인보다는 좀 간편한 차림을 하고 있지요. 장옷을 쓰고 있지도 않고 또 가채를 올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머리를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가죽신이 아닌 미투리를 신고 있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남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는, 그리고 긴 치마를 걷어 입고 있는, 그래서 그 밑으로 바지가 보이는 상황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그 복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신에 당시 가장 흔했던 평민들의 복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은 다름 아닌 평범한 여염집 안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질투에 찬 눈으로 두 남녀를 지켜보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 우선 입고 있는 옷이 사령에게 안겨있는 여염집 안악과 달리 매우 화려해 보인다. 머리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고리는 깃과 고름과 끝동에 다른 색 천을 댄 그런 그 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회장 저고리는 양반가에서 입는 옷이고 기녀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천해도 복식 사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복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남치마를 입고 장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볼 때 천한 신분이지만 그 복식의 사치가 허용되었던 기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남녀를 골목 저편에서 바라보는 여인의 신분은 사령들을 기둥 서방으로 삼던 바로 기생이었다. 너도 보고 싶었는데. 통금에 걸린 한밤중, 바람둥이 사령과 여염집 안악이 만나 밀회를 즐기고 있고 사령의 또 다른 애인인 기생이 이를 목격하고는 질투에 차 노려보는 상황.
이 기묘한 세 사람의 미래가 신윤복의 그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신윤복은 이런 파격적인 장면을 거침없이 표현해냈다. 바로 이런 파격적인 그림들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는 신윤복은 단순히 에로틱한 그림을 그린 저속한 화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런 그림들 때문에 근무하던 궁궐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풍문까지 전해져 온다. 그렇다면 그는 세간의 평가대로 단순히 애정 행각만을 그려낸 저속한 화가였을까?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선을 말한 천재 화가였을까? 실제로 풍문은 물론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런 논란은 계속되는데, 그에 관한 몇 안 되는 기록 중 그나마 가계도를 볼 수 있는 성원록. 이 책을 보면 신윤복은 비록 서자 출신이긴 하지만 조선 초 세조의 즉위를 도운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의 11대 손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의 아버지 신한평 역시 궁중의 그림을 담당하던 화원이었고 친인척 중에도 화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역대 화가들의 기록인 오세창의 근역서화 중에도 신윤복은 신한평의 아들로 화원이었으며 풍속화를 잘 그렸다고 되어 있다. 두 기록 모두 신윤복이 신한평의 아들임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신한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한평은 왕의 초상화를 3번이나 그릴 만큼 대단한 화공이었다. 특히 김홍도와 함께 궁중화원으로 있으면서 그림 실력을 겨뤘을 정도로 조선 후기 손꼽히는 화가였는데, 신한평이 1774년에 그린 이광사 초상, 세밀하고도 사실감 넘치는 이 초상화는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신윤복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화공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레 화공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 최고 화가인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배우며 자신의 그림 세계를 하나씩 열어갔던 것이다. 이런 배경과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 그의 그림에선 단순한 춘화 이상의 감흥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늘 여인과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오히려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조선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신분 질서는 흔들렸고 상공업의 발달로 소비와 유흥문화 역시 크게 늘고 있었다. 특히 거리에는 술집이 넘쳐났고 도시를 중심으로 놀이와 향락 문화가 유행처럼 번져나간 바로 그 시대에 나는 살고 있었다. 당시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통속 소설 등이 유행했고 이를 반영한 그림들도 등장했다. 이런 흐름을 처음으로 그림에 반영한 사람은 다름 아닌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였다. 김홍도의 우물가나 빨래터 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남녀 간의 야릇한 상황을 처음으로 담기 시작한 작품들로 이런 새로운 접근은 이후 신윤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런 시대적 변화는 신윤복에게 좋은 소재가 됐으며 시대 또한 그의 그림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신윤복이 그 에로틱한 그림을 많이 그려서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그 통속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신윤복의 그 에로틱한 그림이 그 용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윤복은 단순히 시대의 변화를 화폭에 담는 데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조선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그림 속에 녹여냈다. 그가 비판하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신윤복, 그의 그림 속에 담겨있는
발칙한 반란들을 만나보자. 신윤복 그가 유난히 몰두했던 대상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가장 천한 신분의 기생들이었다. 그 신분 탓에 이전 그림에는 전혀 등장할 수 없었던 기생들. 그런데 왜 신윤복은 이들에게 매료됐던 것일까? 나는 내 그림 속에 단 한 번도 화폭에 담기지 않았던 기생을 등장시켰다. 그것은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기생. 그들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나 존재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었다. 신윤복은 이들을 통해 겉으로는 여전히 성리학이 지배하지만 이면으로는 성과 향락 문화가 급격히 늘어난 당시의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외출해서 돌아온 기생 때문에 당황해 더운 날씨에도 기생의 계집종과 함께 두꺼운 이불로 몸을 급하게 가린 양반의 모습이나 기생을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술 취한 양반 사내들과 이를 즐기듯이 지켜보는 기생의 모습 속에 이런 비판의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윤복의 그 풍속화에 나오는 에로티시즘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것은 그 단순한 어떤 그 향락적인 이런 그 애정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문제를 그 비판하는 어떤 그 의식적인 그 에로티시즘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윤복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대상은 다름 아닌 양반들이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고 그 정점에는 늘 양반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윤복의 눈에 비친 양반의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그들의 근엄한 얼굴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양반들의 이중적인 두 얼굴. 나는 이들의 맨 얼굴을 낱낱이 그리고 싶었다. 신윤복의 눈에 비친 양반들의 모습이다. 후원에서 기생들과 향락을 즐기고 있는 양반들. 그런데 맨 왼쪽에 자리 잡은 양반의 자세가 심상치 않다. 벌건 대낮에 아예 무릎 위에 기생을 앉히고 있다. 이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 또 다른 양반. 바로 신윤복의 비판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인물이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림 속 사내의 얼굴이 무척 앳돼 보인다. 상터를 들고 있으니 이미 장가를 간 몸이다. 그렇다면 손목을 잡힌 여인은 누구일까? 집신을 신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이 집안의 하녀가 틀림없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계집종을 희롱하는 앳된 남자 양반의 모습. 하녀는 몸을 빼고 앳된 양반은 팔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역설적이다. 한밤중에 아낙네 둘이 물을 깃고 있다. 그런데 그림 속 등장인물은 두 아낙만이 아니다. 이들을 훔쳐보는 바로 이 양반. 그가 그림 속의 또 다른 등장인물이었다. 신윤복은 이렇게 여인들을 훔쳐보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양반들의 이중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예 이 그림은 우통까지 벗고 뚜쟁이 할미를 통해 막 기생이 된 처녀의 성을 산 양반의 매춘 행위까지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언제나 직설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신윤복은 양반들에 대한 비판을 그림 속에 담으면서도 자신만의 해학과 풍자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봄날 젊은 양반들이 기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있다. 젊은 양반들은 기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담뱃불까지 붙여 공손히 바친다. 맨 오른쪽 양반은 아예 기생의 말을 끌기 위해 마부에 자주색 옷을 빼앗아 입고 번거지까지 바꾸어 썼다. 그런데
맨 뒤에 따라오는 사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다. 이 사내가 바로 자신의 옷을 빼앗긴 마부다. 옷은 바꿔 입었지만 주인의 갓을 쓸 수 없어 마냥 들고 있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 것이다. 마부의 이 표정, 바로 신윤복의 해학이 빛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신윤복은 때론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론 풍자와 해학으로 양반들을 그려냈다. 나는 양반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비판이 그들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처럼 기생과 양반을 통해 조선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던 신윤복. 그에게는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조선의 여인들. 그렇다면 그의 그림 속 여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스름한 달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여인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 한켠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 남자를 만난다. 한밤중에 이 만남 역시 조선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런 순간을 그림으로 담아낸 월하정인. 그림 속 여인은 잘 차려입은 옷에 한밤중인데도 쓰개 치마를 쓰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사대부가의 여인이 틀림없다. 달빛이 만들어주는 어두운 골목 그림자 속에서 은밀히 만나는 두 사람. 결코 부부는 아닐 것이다. 달빛 침침한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 신윤복은 이들의 만남 장면을 그림 속 화제에 이렇게 적어두고 있다. 남녀 간의 일상적인 만남조차 금기시되던 조선. 그러나 조선의 여인들도 엄연히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신윤복은 이처럼 인습 속에 갇혀 사는 조선의 여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조선 여인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 속에는 절로 가는 사대부 집안 여인과 그녀를 맞이하는 승려가 그려져 있다. 절에 출입하는 것은 유교사회 조선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일. 그러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언제나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왕실에서조차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마음이 그의 그림을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 그림에선 소복을 입은 상중의 여인을 계집종이 슬며시 꼬집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중임에도 개의 짝짓기를 보고 있는 과부에게 자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극도로 억압된 조선 사회를 신윤복은 젊은 과부를 통해 이렇게 꼬집고 있다. 그런데 신윤복의 눈에 비친 조선 여인들의 일탈과 자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여인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절절함이 손에 잡힐 듯한데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 여인이 살짝 감춘 채 들고 있는 모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이 모자는 바로 승려들이 쓰던 모자 송락이다. 그녀가 지금 간절히 오길 기다리는 대상은 다름 아닌 승려였던 것이다. 사랑이 금지된 승려를 기다리는 여염집 아녀자의 모습이 절제돼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실로 엄청난 파격인 것이다. 신윤복은 이처럼 다양한 여인들을 자신의 그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 그리고 억압된 이들의 해방구를 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그림은 늘 조선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윤복 그림이 이런 발칙한 반란만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그림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오히려 탁월한 미의식 때문인데, 신윤복의 이런 미의식은 그의 그림 속 배경이나 처마선의 배치 등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최근 이런 신윤복의 탁월한 미의식을 현대 회화의 구도 분석을 통해 해석해낸 학자가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신윤복은 굉장히 독특할 뿐더러 앞서간 회화관, 또 앞서가는 미의식을 가졌던 작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방무사라는 작품을 보면 이 기방무사 그림 속에 있는 이 문이라든가 기둥, 이 처마의 선들이 그림의 그 틀, 네모난 틀과 다 평행 아니면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선들과 그림의 프레임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구성에 주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 나무, 이런 집 같은 그 그려진 대상들의 묘사에도 주목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그것보다도 그림의 전체적인 네모난 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나. 더 크게 보면은 이런 구성들이 만들어내는 그 심미적인 효과에까지 주목을 했던 그 화가입니다. 이 같은 미의식은 현대 회화 이전에는 매우 드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신윤복의 그림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신윤복의 또 다른 그림인 청루소일. 그림 속의 선들이 전체 화면의 틀을 고려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다른 그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화면의 틀을 강하게 의식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기록으로서의 그림보다는 그림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그의 미의식 때문이었다. 이는 김홍도의 풍속화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김홍도의 무동도를 보면 배경도 없이 인물들을 단순하게 원형으로 배치했다. 전체 화면의 틀보다는 실제 벌어지는 상황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는 김홍도의 다른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배경이 없던 이전의 풍속화와는 달리 강한 미의식을 갖춘 배경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 신윤복. 이렇듯 그의 그림 속에는 차별화된 그만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신윤복의 미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내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매료시킨 색깔에 주목했다. 앞선 시대의 화가들과는 달리 나는 내 풍속화에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다. 신윤복은 색채의 마술사였다. 의상, 배경 등에도 어김없이 색깔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색과 더불어 화려한 색채는 신윤복의 그림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러나 신윤복의 시대는 지금과 같은 색의 재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화려한 색을 그려냈을까? 그가 그린 단호 풍정을 통해 신윤복 그림 속 색깔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다. 먼저 단호풍정 그림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빨간색 치마. 신윤복은 어떻게 이런 빨간색을 그려냈을까? 그네 타는 여인에 사용된 그 빨간색 안료는 주사라고 합니다. 주로 중국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광석 상태의 이 광물질 안료를 공이에 빻아서 가루 상태로 만들고 그것에 악효를 섞어서 물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치마의 빨간색은 바로 수은 광맥에서 채취되는 천연 안료인 주사로 그린 것이다. 중국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산출되던 주사는 안료 외에 잡귀를 쫓는 색깔로 여겨져 붉은색 부적이나 인주 등에도 사용되었다. 이를 색재료로 사용하려면 우선 주사광석 덩어리를 빻아야 한다. 빻은 가루는 악연물에 넣어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각각 분리해낸다. 이때 분리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의 농도가 달라지는데 입자가 작을수록 색이 밝아지고 입자가 클수록 짙어진다. 이렇게 만든 안료는 악교와 섞어서 사용했는데 이는 광물성 안료인 주사가 화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이 단호 풍정 속 빨간 치마다. 그렇다면 그네 타는 여인이 입은 저고리의 노란색은 어떻게 그려냈을까? 저고리의 이 노란색은 식물성 안료인 덩황이라는 안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안료는 주로 베트남 등지의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해등나무의 수액을 채취한 것입니다. 이 등나무에 상처를 내고 대나무 통을 달아서 그 수액을 모은 다음에 고체 상태로 건조시킨 후에 이것을 물에 개어서 물감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등나무 수액이 굳어져 만들어진 등황덩어리인데 노란색을 내기 위해 이 덩어리를 물에 풀어서 사용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색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금방 딱딱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벼루에 부은 후 갈아서 썼다. 신윤복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저고리 속 노란색을 그려냈다. 그러나 노란색을 낼 수 있는 전통 안료가 등황 하나만은 아니었다. 식물성 재료인 황벽, 치자, 울금 등도 사용되었는데 황벽은 황벽나무의 껍질로 방충성이 있어 옛 책의 표지 염색에도 흔히 쓰였다. 치자는 한약재로도 사용되었는데 껍질을 벗기고 잘게 부순 뒤 달여서 안료로 썼다. 울금은 울금나무 뿌리로 끓여서 졸인 다음 고약 상태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색을 내는 여러 안료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계곡물과 나뭇잎, 치마 등에 사용된 청색의 원료는 무엇일까? 이 푸른색은 쪽이라는 식물성 안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쪽은 쪽 염색을 할 때 만들어지는 가장 미세한 입자만 모아서 여기에 악효를 썼고 개어서 물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화용 재료나 염색 재료로 사용되어 온 식물이다. 그렇다면 쪽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색의 재료로 사용되었을까? 쪽을 회화용 색재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쪽 염색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봄에 쪽을 심은 후 색소 함량이 제일 많아질 때인 7, 8월을 기다려 채취한다. 이것을 물에 담가 하루나 이틀을 보낸 후 가지와 잎은 건져내고 조갯가루나 석회를 넣고 잘 저어준다. 이때 생겨난 거품이나 가라앉은 앙금을 거두어 건조시키면 바로 회화용 색재료가 되는 것이다. 앙금에 다시 잿물을 넣어 발효시키면 이것은 염색 재료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쪽 안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옛부터 많이 사용됐는데 실제 그려보면 그림과 같은 푸른색이 아름답게 배어 나온다. 단호 풍정 속에서도 이런 쪽빛깔이 다른 색과 어우러져 우리의 눈길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색을 구사해 그림을 그렸던 신윤복. 그러나 색에 대한 그의 뛰어난 재능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다. 과연 신윤복이 보여준 또 다른 색에 대한 탁월한 감각은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신윤복 그림의 색깔을 제거해 보았다. 이는 그림 속 농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을 진행하자 화면 속의 농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여인들의 치마나 머리 등의 짙은 부분과 언덕 등의 옅은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이렇게 농담차가 큰 그림일수록 단번에 눈에 들어오고 더욱 강렬한 느낌을 준다. 신윤복은 아주 색을 많이 잘 사용한 화가입니다. 그 색만 다양하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색들의 농담 같은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그림의 변화를 많이 주고 또 그런 변화의 규칙성 같은 것들을 주어서 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쉽게 이해하고 또 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저 그림 속에는 무엇인가 볼 것이 많다. 제가 하는 표현으로다가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풍요로운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각적인 풍요로움이 신윤복의 그림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그의 그림 속 또 다른 색채의 비밀은 강한 농담의 차이에 있었다. 물론 그의 다른 그림들 역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그림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그냥 눈에 잘 띄는 색들만을 골라 채색을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농담까지 고려해 채색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신윤복은 세계 마술사이자 세계 천재였다. 천재적인 그의 미의식은 이렇듯 구도와 채색을 통해 그의 그림 속에 녹아들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탁월한 미의식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가던 신윤복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계기가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막 기방에 들어온 한 기녀와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여인을 그리고 싶었다.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예술원을 바쳐 그녀의 영혼까지 그리고 싶었다. 나는 즉시 붓을 잡았다. 단번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녀. 나는 헌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그렸다. 선 하나하나에도 모든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나는 화폭 속에 그녀의 마음까지 담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해낸 미인도. 초상화 기법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실제 크기가 어른 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 커다란 비단 화폭에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냈다. 특히 이 작품은 그 대상이 기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이전까지 그림 속에 단독으로 그려진 여인들은 기껏해야 왕실이나 사대부 양반가 여인들이 고작이었다.
신윤복처럼 이렇게 그 파격적으로 기생을 그 추상화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윤복은 그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미라는 것은 그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 자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아주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인도가 걸작인 이유가 비단 등장인물의 신분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절제된 선과 색으로 섬세하게 묘사해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탓에 지금은 신윤복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기 어렵다. 제작팀은 전통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와 함께 미인도를 복원해 보았다. 복원 과정을 진행한 전문가 역시 신윤복의 섬세함과 열정에 새삼 놀라워했다. 신윤복 선생의 미인도를 복원을 해보면서 절절히 느꼈던 것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격조 높은 품격과 또 자연스러움들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 일례로 그 얼굴 윤곽선 하나에서도 정말로 0.01mm 정도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와도 그 자연스러움이 깨질 것 같은 이런 그것을 느꼈고, 또 머리카락 하나하나 이 색을 설치를 해가는 과정들이 무척 많은 그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원상태를 추정해 전문가가 복원해낸 미인도. 역시 필선의 정교함이 놀랍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도 세세히 그려냈고 치마선 역시 그대로 살아있다. 얼굴 역시 조선 후기 미인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낸다. 신윤복의 열정은 그림의 화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여인의 마음과 정까지도 붓끝으로 모두 그려냈다라는 화제를 통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마음까지 담아내려 한 그의 애정과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이 그리고도 스스로 만족해 마지 않았던 그의 걸작 미인도. 미인도는 이렇게 신윤복의 여색과 채색의 정점으로 마침내 꽃피었던 것이다. 양반을 통하여 신분사회 조선을 비판하고 기생과 여인을 통해 인간을 그리고자 했으며, 탁월한 구도와 화려한 채색으로 높은 예술성까지 구현해낸 해원 신윤복. 이렇게 하여 신윤복은 19세기 조선 화단의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신윤복은 여인들을 탐닉하고 에로틱한 그림을 그린 화가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비판의식과 미의식까지 갖춘 조선 최고의 화가였으며 진정으로 위대한 화인이었던 것이다.